스스로 핵심 정리. 자, 주제 8, 고대 지중해 세계, 그리스 세계의 발전과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폴리스의 성립을 보시면 종교 생활의 중심지인 아크로폴리스와 그 다음에 광장인 아고라로 구성되어 있는 폴리스의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폴리스, 이제 아크로폴리스는 성체라는 뜻이고, 여기는 주로 언덕 위에 종교 생활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신전이 주로 있습니다. 신전이 주로 있는 것이고요. 광장인 아고라에는 주요 관공서들이 있는 곳.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시장. 뭐 이런 것들이 아고라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폴리스가 그리스 세계에 이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폴리스는 통일국가가 아니에요. 아니고 도시국가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도시국가로서 그 그리스가 해안선이 복잡하고 그리스 지형이 해안선이 복잡하고 산지가 많아요. 그래서 통일국가가 생기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 도시국가로 이 폴리스가 형성이 되게 된 거예요. 자, 그 그리스 폴리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 두 군데를 얘기를 하면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를 보시면 일단 아테네를 먼저 볼게요. 아테네는 그 민주정치를 발전을 시키게 되는데 그 배경을 주목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테네의 주요 산업은 상공업이에요. 그래서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부유한 평민들이 중무장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겁게 무장하는 중무장들이 보병으로 전쟁에 참여하는데 이 전쟁에 참여할 때 그 전투 기법이 팔랑크스 또는 밀집 대형이라고 하는 팔랑크스 기법의 전투로 해서 따닥따닥 붙어서 정치하다 보니까 평민이나 귀족이나 똑같이 싸우는데 왜 귀족들만 정치권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치 발언권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 정치 발언권 줄게라고 해서 솔론이 그 재산에 따라서 정치 권리를 차등 분배하는 금권정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조정을 여기에 잠깐 이제 참주정이라고 하는 정치 형태가 나타나죠. 독재자였던 페이시스트라토스, 페이시스트라토스에 의해서 참주정이 잠깐 나타났다가 그러다가 이제 페이시스트라토스 같은 독재는 방지하고 싶어라고 생각한 클레이스테네스는 도평 추방제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도자기 파편에 잠재적 독재자를 투표하는 거야. 그래서 6,000표 이상 나오면 10년간 추방시키는 도평 추방제를 도입을 해서 민주정치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500인 평의회라는 걸 설치합니다. 500인 평의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전에는 부족이 혈연이었는데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사부족이었는데 이거를 그 행정구역에 기반한 10개의 데모스로 바꿔서 그 10개의 데모스에서 50명씩 뽑은 500인 평의회라는 걸 클레이스테네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페리클레스 때는 모든 성인 남성들이 시민의회에 참석을 하게 해주고요.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수당을 준다거나 이때 이제 수당제
첨제 이런 거 시행하죠. 그래서 수당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수당 주거나 아니면은 모든 관직 전문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직을 추첨해서 뽑는다거나 그래서 이제 공평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죠. 하지만 이런 민주주의라고 꽃을 피웠다라고 불리는 페리클레스 시대조차도 여성들이나 거류 외국인이나 노예한테는 참정권이 없었다라는 바로 제한적 민주정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테네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스파르타 얘기를 들어보시면 소수의 도리스인이 다수의 원주민을 정복하고 나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다수의 원주민, 이 사람들이 바로 예속농민이 되는 거죠. 헬로타이라고 불리는 예속농민이 되고요. 그래서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피정복민이잖아요. 그냥 단순 원래 지배층, 피지배층 이렇게 나뉜 게 아니라 정복해서 피지배층으로 만든 이 예속농민들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잖아. 정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군국주의 체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군사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군대처럼 움직이는. 그래서 전 도리스인의 군인화가 되는 게 스파르타 정치 체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대표적인 이제 두 폴리스인데 이 그리스 세계에 큰 변화를 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지중해로 세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세계와 충돌한 게 바로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여기선 결과적으로 이제 그리스가 승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가 승리할 때 각종 전투들, 뭐 마라톤 전투, 마라톤 전투나 뭐 살라미스 해전. 이 마라톤 전투 같은 경우는 마라톤에서 막 밀릴 것 같았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이겨가지고 너무 기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러고서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열심히 뛰어온 거죠. 그 뛰어온 거리가 바로 42.19km예요. 그래서 그 병사가 이렇게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러고 뭐 쓰러져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거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 경기가 바로 마라톤이죠. 자, 그래서 여기 뭐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살라미스 해전이 이제 완전 거의 승기를 잡게 해줬던 그런 전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전투를 통해서 그리스가 승리한 후에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페르시아가 한 번 딱 쳐들어온 게 아니라 두 차례 이상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폴리스들끼리 델로스 동맹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래서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 델로스 동맹의 짱으로 해가지고 델로스 동맹 기금을 마련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기금 이건 뭐예요? 전쟁 자금이죠. 전쟁 자금을 원래 델로스에 있었는데 이거를 아테네로 옮겨서 나중에 아테네의 돈처럼 쓰게 되는 어쨌든 이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 번영을 아테네가 하게 되고요. 이 아테네가 맹주가 됐던 델로스 동맹에 대항해서 원래 있었던 동맹, 먼저 있었던 동맹은 바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거든요.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를 주도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델로스 동맹에 저항해서 이 델로스 동맹도 이제 펠로폰네소스 동맹도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성하게 되면서 이 둘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스파르타가 이기겠죠. 그래서 스파르타가 이끄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승리하면서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승리하지만 문제는 폴리스들끼리 싸운 거잖아요. 폴리스들끼리 싸우니까 그리스 세계 내부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내란 같은 형태잖아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당시 이제 그리스 북부에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리스 북부에 있었던 나라여서 폴리스들은 마케도니아를 뭐라 하지? 바르바로이라고 하는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 안 나지? 미개한 사람들, 그러니까 좀 외부의 사람들, 문명이 덜 된 사람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취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케도니아는 자신들이 그리스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그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정복을 당하죠. 자, 이렇게 몰락을 한 그리스는 문화가 엄청나게 꽃피우게 되는데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그리스 문화가 이제 대표적이에요. 그리스 문화는 되게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신조차도 인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올림포스 12신들 보면 신인데 사람의 형태로 막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리스 문화에서 가장 널리 많이 오래도록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철학이죠, 철학. 철학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피스트들이 가장 초반 소피스트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인간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연물, 뭐 우주 만물의 근원,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걸 생각을 하다가 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소피스트야. 소피스트라는 거는 이제 어, 선생님?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나중에 윤사 배우는 사람들은 되게 듣겠지만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성을 강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소피스트가 활동했던 소피스트는 한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에요. 그 여러 사람인 이 소피스트가 활약했던 그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가 이제 페리클레스가 한창 활동할 때거든요. 그래서 페리클레스가 한창 활동할 때는 민주주의의 전성기잖아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나 쪽으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옳은 게 있으면 안 돼. 절대 불변하는 진리가 있으면 내 쪽으로 끌어들이지 않겠죠.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절대 상대방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너도 옳고 나도 옳아. 그러니까 너의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닌데 내 말이 조금 더 옳지 않겠니? 라고 해서 이제 주관성, 상대적인 거 이런 거를 강조하게 되면서 상대편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기법을 그러니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식의 철학이 발달하게 된 게 소피스트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이제 활약을 할 때는 그랬던 민주주의가 이제 중후 정치라고 하죠. 어리석은 그 무리들이 정치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너무 그러니까 선동 정치 같은 것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하자라고 우르르 가고 저렇게 하자라고 또 우르르 가고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런 그 항상 옳고 그 변하지 않는 진리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자꾸 그 뭐라 하지? 자꾸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바뀌는 그런 진리가 되게 싫었던 소크라테스는 절대 변하지 않는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그런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소크라테스예요.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진리의 보편성 막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는 뭐 여러 그 삼파법이라고도 하는데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있죠. 대화법 그러니까 애 낳듯이 지식을 낳는 거야. 이 삼파법 또는 문답법이라고도 하거든요. 지식을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찾게 하는 그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하다 보면 스스로 이게 진리구나라고 찾게 하는 그 문답을 통해서 애기 낳듯이 지식을 낳게 하는 그런 그 지식 전달법을 소크라테스는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발전을 시키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철학 학문의 모든 기초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 없다 하지만 거의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얘기도 많이 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보다 더 위대하다고 많이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서양 철학 학문의 기초 마련 이건 나중에 중세에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중세 학교에서 배우는 웬만한 학문들은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수사학이나 변로나 뭐 이런 거 다. 자, 그 다음에 역사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와 투키디데스의 역사가 있는데요.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페르시아 전쟁사고요. 페르시아의 전쟁을 겪으면서 그거를 기록한 책이고 투키디데스의 역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쟁을 겪고서 그걸 기록한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고요. 투키디데스도 역사를 많이 역사하면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역사도 그리스의 문화에서 중요한 얘기고요. 그다음 문학과 예술 보면 서사시와 연극, 비극과 희극 뭐 이런 게 발전했는데 극장이 각 폴리스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연극을 공연할 수 있는 극장이 각 폴리스마다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한 거고 그다음에 조화와 균형의 미, 왜 황금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균형의 미. 그래서 황금 비율이라고 해서 16대 9였나? 그래서 그 황금 비율의 파르테논 신전, 그래서 누구나 다 아름답다라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신전이 이때 지어졌고요. 자, 이랬던 그리스 문화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점령을 당하면서 문화가 바뀝니다. 그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을 먼저 보면 알렉산드로스가 동방 원정을 한단 말이에요. 동방 원정을 하면서 페르시아 제국하고 이집트 정복하고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세계 대륙, 이거는 아시아. 그다음에 그리스는 유럽이잖아요. 그리스 유럽. 그다음에 여기는 아프리카. 그래서 세계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을 하죠. 그래서 건설을 하고 하면서 그냥 단순히 정복만 한 게 아니라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융합을 합니다. 그리스하고 페르시아를 융합을 해서 그리스인 남자와 그 페르시아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장려했어요. 그러면서 그 페르시아의 제도나 관습 존중하고요. 정복지 곳곳에 뭐를 세우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알렉산드로스의 이름을 딴 도시를 세워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해서 그 그리스의 문화가 곳곳에 퍼져나가게. 그리스 문화 전파 중심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알렉산드리아 하면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만 거의 크게 유명하게 남아 있는데 정복지 곳곳에 알렉산드리아 많이 건설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융합을 중시 여겨서 동방의 문화와 그리스의 문화가 합해진 바로 그 세계 시민주의적 문화라고 하죠. 세계 시민주의적 문화에 거기에 헬레니즘 문화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뭐냐면요. 그리스스러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를 섞은 거예요.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요소를 융합한 개인적이고 세계 시민주의적인 특징이 바로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에는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스토아학파나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제 철학으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학, 기하학, 물리학, 천문학 이런 것도 발전을 했고 예술에서는 그리스 때보다 더 그 조각상에 많이 발달해서 특히 인간의 육체와 감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라서 그 밀로의 비너스 원래 사실 아프로디테죠. 밀로의 아프로디테 그 비너스 조각상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 관능적인 미를 추구하고 이러한 뭐 라오콘상이라든지 얼굴의 표정이 정말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육체 미, 감정 뭐 이런 게 사실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헬레니즘의 조각상의 특징이 그 동서 교통로 발전과 함께 북인도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바로 간다라 양식의 성립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까지 여기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83쪽에 이 스스로 핵심 정리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